네, 자, 전산회계 1급 2021년 8월 특별회차 이론 시험부터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97회하고 동시에 봤는데 97회보다도 특별회차가 이번에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 합격률이 이제 발표되고 나면 확실히 알겠지만 이상하게 특별회차 쪽이 항상 어려운 것 같아서 웬만하면 정규 시험 이쪽으로 한번 접수해 보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합니다. 물론 그게 100% 답은 아니고요. 자, 이런 시험 볼 때도 요 프로그램은 설치해서 계정 가공 및 조기 등록 메뉴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자, 212111개 2번 그 다음에 여러분 이름 치시고 여기는 바뀌어 버리는데 이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A형으로 편의상 통일하고요. 감독관 확인 번호 9963번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다음 중 회계의 기본 가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회계의 기본 가정하면 계속 기업이라든가 기업 실체, 기관별 비교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계속 기업이 가정이란 기업 실체는 그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존속. 우리 전산회계 1급 때는 법인 기업이죠. 법인 기업은 여기 두 번째 나오지만 기업 실체, 소유주와 분리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은 세무서, 국세청에 신고를 하지만 법인 등록은 법인 인감 증명 떼려면 어디를 가야 되냐면 법원에 가야 됩니다. 법원 민원실에. 다시 말해서 하나의 인격체로 사람이 출생 신고한 것처럼 인격체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그 회사는 사람이 1년만 살고 죽는 거 아니죠. 하루살이도 아니고. 기업도 장기간 계속 간다는 전제 하에 일단 계속 기업이 가정이 있습니다. 맞는 거고요. 3번 먼저 할게요. 기업 실체의 가정이 도입되는 근본적 이유는 소유주가 투자의 결과로서 당해 기업 실체에 갖고 있는 청구권의 크기와 그 변동을 적절히 측정하기 위함이며 여기서 청구권이다 하는 것은 투자한 대표이사가 투자한 금액 소유주와 별도의 회계 단위로서 기업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유주가 개인 기업은 아무 때나 회사 돈 갖다 써도 되지만 법인은 공급 행령이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일종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수천만 명이 동업한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회사 돈을 썼다가 예쁜 은팔찌 끼고 검찰에 딱 서는 경우가 나오죠. 자, 그래서 기업 실체의 가정은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시 2번.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란 기업 실체의 존속기간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각 기간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자, 기업은 1년을 최대한 1년 안에는 재무제표 작성해서 보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 따라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해요. 여러분 주식 혹시 하시는 분들 분기별 영업이익 다 공개하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래서 분기별 재무제표 작성하고 공장 같은 데는 좀 규모가 있는 공장은 한 달 단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월 단위로 하든 분기별로 하든 반기별 6개월치를 하든 회사 형편에 따라서 하는데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전 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 몇 프로 올랐다 떨어졌다 이게 발표가 되는 거죠. 기간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 이게 기간별 보고의 가정 맞는 말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발생주의 회계. 발생주의 우리 복식부기 하나하고 발생주의 회계가 우리가 하고 있는 회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죠. 발생주의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 전산회계 2급 할 때 결산 정리할 때 수익 비용의 이연비 예상 있죠. 그게 바로 발생주의입니다. 뭐냐면 돈 들어오고 나가는 현금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가계부는 현금주의입니다. 돈 들어온 중심으로. 근데 발생주의는 돈이 안 나갔더라도 내년에 나갈 거지만 이게 올해 예를 들어서 임차료다. 그러면 올해 장부에 적어야 돼요. 은행의 이자 수익, 돈은 내년에 한꺼번에 받을 거지만 이게 올해 것이 있다. 그래서 선급 비용, 미수 수익 막 이렇게 했죠. 그게 바로 발생주의입니다. 발생 기준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모두 발생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 요거는 현금주의입니다. 현금 출납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 회사의 유동 그 현금이 흐름을 적는 건데 이거는 돈 들어오고 나간 걸 기준으로 합니다. 요것만 예외입니다. 발생주의 적용 못 합니다. 할래 할 수가 없어요. 돈 들어온 거 기준으로 가요. 그 가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4번 문제에서 요것 때문에 요 말이 틀린 거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요 문제는 이거 처음 본 것 같아요, 제가. 이 현금 흐름표를 갖다 놓고 함정을 판 거는. 자,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재고자산 평가 가격 결정을 하는 방법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그리고 개별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개별법은 주로 잘 안 다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론교재 95페이지에 있습니다. 개별법은 물건 가지수가 얼마 안 되는 고가품을 취급하는 업종. 여기에서는 물건 하나 들어올 때마다 이게 원가 얼마, 판매할 때 판매가는 얼마. 그래서 그때 우리 얼마 남겼다.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개개의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해서 개별적인 원가를 계산해서 얘는 가격이 다 제품별로 가격이 다 달라요. 뭐 아까 앞에서 말한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런 거 안 씁니다. 그냥 제품 가격, 원가 딱딱 다 골동품, 미술작품, 귀금속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문제에서 핵심은 나머지는 가격이 변동되는 것들이에요. 선입선출법, 평균법, 후입선출법.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가격 그 재고자산 금액 결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말상품 재고액이 얼마로 평가되느냐에 따라서 매출원가도 변동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 요게 매출원가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 순매출액은 일정하다 그러더라도 매출 총이익 또는 당기순이익이 또 플러스 마이너스 됩니다. 자, 요게 좀 복잡해지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다 시험 볼 때 시간은 없으니까 그 요령을 가르쳐 줬죠. 자,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선이 총후, 그리고 물가가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대부분은 물가는 상승하죠. 하락하지는 않죠. 자, 상승할 때 선입선출법이 기말상품 재고액이 제일 많이 나온다. 그 다음 2등, 3등, 4등입니다. 자, 자산이 커지면 그 회사의 이익도 커집니다. 매출 총이익이나 당기순이익 요것도 똑같아요. 선의 총후 똑같습니다. 반대로 매출원가 얘는 비용이에요. 비용은 얘하고 반대로 갑니다. 이익하고 반대로 가죠. 그러면 선의 총후의 화살표가 이렇게 돼서 자, 후입선출법이 매출원가는 제일 크다. 얘가 1등, 얘가 4등. 자, 요 정도 요령을 제가 이론 강의할 때 2급에서 설명드렸죠. 자,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자, 개별법은 실제 물량 흐름과 원가 흐름이 일치하는 평가 방법이다. 선입선출법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먼저 들어온 상품을 먼저 팔고. 자, 개별법도 물건 하나당 원가 다 가격 다릅니다. 웬만하면 옛날 물건을 먼저 팔려고 하겠죠. 자, 일반적인 우리가 판매하는 그 순서. 자, 흐름하고 똑같고요. 선입선출법을 적용 시 기말 재고는 최근에 구입한 상품이 원가로 구성된다. 무슨 말이냐? 우유를 생각하세요. 먼저 들어온 우유는 앞에 있죠, 보통. 최근에 들어온 건 안쪽에 쓱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꼭 안쪽에 있는 거 빼내서 사가는 경우가 날짜 확인하고 사는데 선입선출법은 이 원칙대로 간다면 먼저 들어오고 먼저 팔려요. 그러면 남는 재고는 가장 뭐예요? 최근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기말 재고는 최근에 구입한 상품이 기말 상품 재고액으로 남는다. 맞습니다. 물가가 상승 시 아까 선입총후 나왔습니다.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물가가 상승하고 선입선출법이에요. 평균법에 비해 일반적으로 매출 총이익이 작게 계산된다. 자, 볼까요? 선, 이, 총, 후. 자, 물가 상승. 그러면 재고 자산과 자, 선입선출법이 어이구. 예. 아, 반대로 했네. 예, 얘가 1등이라 그랬죠, 아까. 예. 헷갈렸어. 선이 총후. 자, 얘가 1등. 예, 순서대로입니다. 1, 2, 3, 4등. 자, 요거는 기말 재고 자산과 그리고 이익, 매출 총이익, 당기순이익이 요게 적용이 돼서 선입선출법이 1등. 그 다음에 뭐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평균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평균법에 비해 일반적으로 매출 총이익은 작게가 아니고 크게, 평균법보다 크게 계산이 된다. 요거 지금 반대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반대로 물가가 하락한다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 잘못했던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맞는 거예요. 물가가 하락한다 그러면 얘가 맞아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앞에 이론 강의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실제 상품 재고장 가지고 제가 거기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고요. 평균법은 기초 재고 자산과 지난달에 팔다 넘어온 거에 단기에 매입한 상품을 더하고 수량으로 나누기. 그래서 평균 단위당 원가를 구하고 기말 재고 자산과 매출효과를 계산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이게 평균법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이것도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지문도 길고. 이 특별회차는 이번에 보니까 또 지문도 길어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삼원상회는 11월 1일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 주식 1000주를 주당 5만 원에 취득. 그러면 곱하기 하면 5천만 원에 치죠. 5만 원 하면 5천만 원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이죠. 자, 취득 수수료 200만 원을 포함하여 5,200만 원 현금으로 줬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모든 자산 취득 시는 제 비용은 더하지만 얘는 더하면 안 됩니다. 984번인가 영업의 비용 거기에 수수료 비용으로 별도로 처리해야 됩니다. 자, 기말 현재 주식회사 사무상회는 이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며 12월 31일 주식 시세 우리 매일매일 보는 거 있죠? 공적가치 시가입니다. 주당 5만 5천 원이다. 자, 얼마에 샀어요? 5만 원에 5천 원 올랐습니다. 그럼 5천 원 올랐어요. 예? 몇 주? 1000주. 곱하기 1000주. 그러면 500만 원이 평가 이익이 생긴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300만 원도 있죠. 그거는 요거를 합쳐서 5,200만 원에 비해서 얘는 5,500이에요. 그래서 300만 원 올랐다. 요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단기 매매 증권 자산에 더하면 안 된다 그랬죠. 회계장부상으로는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속으로는 그래 500만 원 올랐지만 수수료 비용이 200 있으니까 요거 빼면 실질적으로 300 번 거야.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지언정 장부상에는 요걸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평가이익으로.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내용연수가 5년인 기계장치를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할 경우 정액법과 비교하여 1차 연도의 감가상각 결과로 오른 것. 정액법은 말 그대로 내용연수가 5년이다 하면 5개로 똑같이 균등해서 일정한 금액으로 감가상각하는 거고, 정률법은요 이렇게 됩니다. 역삼각형. 이거 나중에 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전부 다 더하면 결과는 같아요. 근데 얘는 많이, 자 나중에는 적게. 실제 여러분들 앞에 이론 그 전산회계 2급에 교재에 보면 요 다 5년치 해본 게 나오죠. 자, 평균으로 따지면 정액법하고 교차했을 때 첫 해 정률법은 요만큼 감가상각을 해요. 정액법은 요만큼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넘어가면 정률법이 적어요. 정액법보다. 자, 그걸 참고하시고, 단기 순이익이 적고 감가상각비가 예를 들어서 정률은 100원 하고 정액은 첫 해에 정액법은 예를 들어서 70원 나왔다. 감가상각비가 많다는 건 비용이 많고 비용이 많으면 이익은 적어지죠. 단기순이익 적고 유형자산이 장부가액도 작게 표시된다. 왜냐하면 자, 건물 1,000원. 근데 정률법으로 하면 감가상각 누계 얘는 차감하잖아요. 100원. 그러면 얘는 900원이 됩니다. 실질적인 장부가액은. 근데 정액법으로 하면 얘가 아니고 70원이에요. 그럼 930원. 자, 유형자산이 정액법보다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 5번 문제. 자, 이것도 지문 깁니다. 무형자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뤄버렸어요. 자, 무형자산에 대해서 앞에 이론에서 했지만 요거 한번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이론교재 123페이지에 있죠. 무형자산은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자, 특허권, 뭐 특허증 딱 있잖아요. 회사에 가보면 현관에 딱 걸어놨잖아요. 그래서 식별이 가능해야 됩니다. 특허권이라든가 기타 뭐 의장 등록, 신용신안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통제가 가능하다. 법적으로 특허청에 등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 거를 침해하면 소송 걸어야죠. 미래 경제적 효익, 요게 돈 수익이 생기거나 또 원가가 절감될 가능성이 높아야 됩니다. 특허가 없으면 다른 데 특허를 사용 권한을 돈 주고 사와야 되기 때문에 원가 절감이나 또는 매출에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체 개발하는 요즘 뭐 백신, 코로나 치료제 이런 거 개발한 화이자라든가 이런 데 돈 많이 벌고 있죠. 자, 내부적으로 창출할 때 그 창출 과정은 성공할지 말지 모르는 일단은 연구하는 단계가 있고 신약을 개발하는 게 실패 확률이 뭐 거의 95, 6%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성공하면 대박이고 아니면 그냥 깡통이에요. 자, 그 다음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있어 1상, 2상, 3상 실험 들어간 겁니다. 백신으로 이야기하면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하기 애매한 경우 있어요. 그거는 전부 다 연구 단계로 봐서 시험 연구비에서 방해연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요게 이번 문제의 핵심이에요. 요게 종종 나옵니다. 요거 잘 봐요.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 구분이 어렵다? 그럼 몽땅 연구 단계입니다. 자, 무형자산의 상각은 우리 유형자산 상각하고 좀 다른 게 자, 잔존가액은 없는 걸로 봅니다. 왜? 특허 기간 끝나면 아무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상각 기간은 법률로 제외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이건 특허권하고 맞물려요. 상각 방법은 직접법으로 합니다. 자, 직접법. 그러니까 감가상각두개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직접 무형자산에서 특허권이면 특허권 이렇게 차감하는 방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방법, 정액법, 정률법 어떤 거 하냐 애매하면 정액법을 사용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형자산에 대한 간략하게 기억을 되살려 보고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무조건 그렇죠. 연구 단계 요게 틀렸습니다. 정답은 나왔고요.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미래 경제 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당해 비용으로 인식한다. 시험 연구비 이렇게 처리합니다. 자, 무형자산이 상각기간은 뭐 어쩌고저쩌고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 초과할 수 없다. 맞고요. 무형자산은 장기간에 걸쳐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없는 자산으로서 대신에 식별은 가능하고 뭐 특허증 같은 거 있죠. 기업이 통제, 법적으로 보호받고 미래에 돈 벌 가능성이 있다. 이걸로 원가 절감이라든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이제 6번. 주식회사 대동은 2020년 10월 30일에 미국에 있는 뭐예요 이거? 읽지도 못하겠다. 하여튼 뭐 회사에 상품 1,000달러를 외상으로 수출했습니다. 상품입니다. 대금은 2021년 1월 25일에 보통예금으로 회수. 자, 주식회사 대동의 결산일은 12월 31일이다. 각 일자별 환율이 다음과 같을 때 일자별 회계 처리로 옳은 것. 자, 10월 31일 외상으로 팔았고요. 결산일이고 1월 25일 돈 받았습니다. 환율이 다 틀려요. 그러면 각각 분개를 해봐야 됩니다. 시간 좀 걸리는 문제인데 우선 10월 31일부터 자, 상품 1,000달러, 환율이 1,100원, 그럼 110만 원이죠. 외상입니다. 그러면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110만 원. 그 다음 대변에 뭐 상품 매출 또는 매출 다 됩니다. 자, 110만 원. 그러다가 12월 31일 됐어요. 환율이 얼마가 됐냐? 1,000원. 뭐야, 아직 돈도 안 받았는데 환율이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 1,000원 됐으니까 100원 떨어진 거죠. 100원 곱하기 1,000달러. 얼마예요? 10만 원? 예. 10만 원이 앉은 자리에서 돈이 날아갔습니다. 만약 이날 받는다 그러면 그걸 은행에 가서 환전하면 100만 원밖에 안 돼요. 자, 그럼 외상 매출금이 졸지에 10만 원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장부상에 정리하는 겁니다. 외상 매출금 10만 원. 외화 환산 손실이 생긴 겁니다. 외화 환산 손실 10만 원. 자, 그러다가 그 다음 해 1월 25일 날 보통예금으로 회수했는데 아이고 이번에는 그래도 올랐어요. 반대로 200원. 그러면
전부 다 받아서 보통예금으로 회수했죠. 차변에 보통예금. 자, 얼마 받았어요? 1,000달러 하면 120만 원입니다. 자, 근데 외상매출금은 요거 110만 원에 10만 원 빼면 100만 원 남은 거였습니다. 자, 나머지 외상매출금 다 수금했으니까 없애줘야죠. 외상매출금 100만 원 없어져서 외상매출금은 다 없어진 겁니다. 이제 그러면 20만 원 차이 나죠. 요거는 외환 차익입니다. 요거 조심해야 돼요. 20만 원. 자, 환산 손실하고 다른 점은 이거는 돈 받고 안 받고 떠나서 장부상으로만 환산해서 평가 이익이냐 손실이냐 이렇게 따지는 거고, 요거는 환전하면서 생긴 겁니다. 환전하면서 이익이냐 손실이면 외환 차손. 자, 요렇게 분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기를 봤더니 아까 분개한 거 잘 기억하세요. 이렇게 1, 2, 3, 4번이 나왔습니다. 아주 특이하게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자, 결산일 여기 외상매출금 차변 대변의 외환산 이거 잘못된 거죠. 외상매출금 10만 원 외화 환산 손실이죠. 1번 아웃. 자, 2번 12월 31일 날 외환 차손이 아니죠. 외화 환산 손실이죠. 이거 잘못된 거죠. 차손 요거는 환전할 때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 보통예금 1월 25일 날 110만 원 들어왔죠. 외상매출금 100만 원 외환차익 20만 원 요게 맞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외화 환산 손실 요거 아까 여기 외화 환산 손실 됐던 거 이쪽으로 원위치 아닙니다. 환산 손실은 12월 30일을 하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진 않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7번 문제. 자, 사채하면 이론 강의 이거 반드시 보고 와야 됩니다. 유효이자율법 이런 거 배웠죠. 자, 여기 4번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으니까 이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시장에 은행에 적금 부으면 예를 들어서 10%를 준다 이자를. 근데 우리가 사채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자, 요 채권 사시면 이자 드릴게. 그리고 회사는 자금을 마련해서 신규 사업 투자를 하는데, 근데 은행 이자가 10%인데 액면 채권에 있는 액면 종이에 액면 그대로 뭐 이런 말 있죠. 자, 종이에 있는 거는 8%예요. 그럼 누가 이거 사?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더 크다면 이런 말이죠. 그럼 누가 이거 삽니까? 은행에 적금 듣지. 채권은 저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회사가 부도날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에 대비해서 그러면 대신에 싸게 채권을 팔게요. 100만 원짜리를 90만 원에 팔겠습니다. 다운해서. 그러면 이게 더 이익일 겁니다. 해서 꼬셔요. 그래서 이렇게 다운해서 판매하는 거를 사채 할인 발행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차이 금액 10만 원을 차금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 비율을 계산해서 요거를 매년 비용으로 분산해서 한꺼번에 비용으로 하면 금액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요거 삼각시키는데 뭘 기준으로 하느냐? 유효이자율법. 요거 대학교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뒤에 유효이자율 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그래서 자, 제가 간략하게 앞에 사채 이론 그 1시간에 걸쳐 설명했던 걸 간략하게 요약 설명한 거고, 인쇄비, 수수료 등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은행을 이용해서 사채 채권을 발행하는데 그 비용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아닙니다. 사채 발행 금액에 여기에다가 요거를 뭐 발행 금액 100만 원이다 하면 요 금액만큼 빼서 처리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채 발행 몇 번? 7번이죠. 사채 발행가액에서 차감을 한다. 그러면 90만 원을 발행했죠. 그럼 이 비용만큼 더 차감해서 발행 비용이 더 낮아지는 발행가액은 낮아지는 겁니다. 그럼 사채 할인 발행 차감은 더 커지죠. 그리고 더 삼각해야 되고. 자, 요거 틀린 것.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감은 유효이자율법. 시장 이자율과 요 차이를 몇 년 상환 기간에 맞춰서 삼각하고 그 금액을 사채 이자로 원래 주어진 8% 이자에다가 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삼각한 그것까지 다 더해서 전부 다 회사의 비용으로 기록을 합니다.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과 할증 발행 차금은 유효이자율법 요거에 따라 삼각하고, 아까 설명한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더 크다면 할인 발행해야 됩니다. 자, 싸게 발행을 해야 사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 사채는 아무리 설명해도 100%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부터 조금씩 쉬워집니다. 8번.
자, 원가회계 다음 중 원가회계 아니네요. 위탁 매출. 위탁 매출이 뭐예요? 제가 교재에 요거 그림 있죠. 제주도 제가 제주도니까 감귤 협동조합에 맡겨서 팔아달라. 농민들이 서울에 팔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감협 서울에 있는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이걸 받아서 경매로 팔고 그리고 수수료 빼고 돈을 줍니다. 이걸 위탁 매출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감귤 농사 하시는 분은 위탁자, 여기는 수탁자가 됩니다. 부탁을 받은 사람. 자, 수익 인식 시점. 언제를 요거 판매한 걸로 보느냐. 요 수탁자가 감귤을 판매한 날을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수탁자가 위탁품, 요 감귤이 위탁품이에요. 판매한 날, 요 날이 정답이 됩니다. 자,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 자, 다음 중 의사결정과 관련된 원가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경영자는 의사결정 내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과 관련된 거, 그런 비용은 매몰 원가, 이거는 결정은 이미 그 전에 내린 거고, 이제 올해는 내릴 필요가 없죠. 매몰 원가가 뭐예요? 대학 등록금 낸 거 가지고 제가 그림으로 표현했죠. 작년에 이미 기계 샀어. 근데 원래 또 기계를, 그 기계에 대한 뭐 결정을 내릴 필요 없는 거죠. 판매한다면 모를까. 자, 이게 이미 전에 매몰된, 이미 다 집행이 완료된 거. 그거에 대해서는 의사결정, 이제는 할 필요가 없는데, 자, 의사결정 할 필요 없다. 요거는 의사결정 해야 된다. 의사결정에서 관련 원가, 의사결정 관련된 원가, 요 세 개가 교재에 보면 다 있죠. 요거는 의사결정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범주에 들어간 거고, 변동원가, 고정원가, 변동비, 고정비. 요거는 어떤 분류냐 하면, 자, 조업도에 따른 분류예요. 조업도를 다른 말로 하면, 원가 행태라 그럽니다. 이 원가는 조업도, 생산량이 늘어나면 가치 늘어나고, 생산량이 늘어나도 얘는 일정하다. 고정비, 임차료 같은 거. 이건 재료비. 요 분류 방식입니다. 의사결정과는 상관이 없어요. 제품 생산을 하면 재료는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거고, 공장 빌려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4번이 원가 분류와 의사결정과는 관련 없는 조업도에 대한 분류다 해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0번 계산 문제 나왔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요거는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참고로 제공품 계정 하나 정도 외워두면 좋다 그랬죠.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당기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요걸 계산하라는 거예요. 자, 주어진 자료 보겠습니다. 자, 기초 제공품 여기 있습니다. 20만 원, 얘가 20만 원이에요. 자, 제공품, 이 공장을 말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지난달에 만들다 아니면 작년에 만들다가 미완성돼서 넘어온 거에다가 단기 제조 비용, 단기 총 제조 비용,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다 제조간접비. 그럼 다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미완성된 거, 기말제품 빼면 나머지 이거는 뭐예요? 완성된 거죠. 자, 기초제공품 20만 원, 여기 기말제공품이 있습니다. 24만 원, 얘는. 자, 그 다음 제조간접비 30만 원 여기 있어요. 30만 원. 자, 경비는 안 보입니다. 얘는 없고. 노무비 여기 있어요. 직접 노무비 45만 원. 45만 원 맞아요? 네. 45만 원. 자, 이제 직접 재료비만 구하면 되는데, 없어. 근데 여기 보시면 기초 재료 재고액 플러스 기말 재료 단기 원재료 매입액이 있습니다. 기초에 단기 원재료 매입액은 더하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빼야죠. 기초 플러스 단기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그 앞에 매출원가 공식 그거 똑같습니다. 그러면 자, 38만 원에 9만 원 빼면 재료비가 29만 원 나오죠. 직접 재료비 29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 합계액이 얼마가 나와요? 124만 원. 124만 원. 자, 차변 대비 합계액은 같아야 되니까 124만 원. 그 다음에 기말제공품 24만 원 빼면 나머지 얼마예요? 100만 원. 100만 원어치 제품이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표로 하는 게 빨리 계산이 됩니다. 자, 2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 11번 문제. 벌써 30분 넘었네.
자, 제조간접비와 관련한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예정 배부액이 있다는 소리예요. 예정 배부 일단 먼저 하고 그 다음 전기세 고지서 나오려면 다음 달이야. 근데 이번 달에 아이스크림 몇 개 만들었는지 빨리 그래야 원가를 알아야 판매 가격 정하니까. 그래서 예정 배부액으로 먼저 하는데 제품별 배부 기준의 실제 발생액. 자, 여기서 제조간접비 기계 작업 시간당 예정 배부율은 300원. 제조 지시 기계 작업 시간은 4만 시간. 얘가 바로 요거예요. 배부 기준은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노무비로 할 때도 있고 제로비로 할 때도 있고 작업 시간 할 때도 있어요. 실제 몇 시간이냐면 4만 시간 됐어. 야, 그럼 전기료 이 정도 나올 거야. 대략 뭐 예정 배부율 300원 나올 거야. 몇 시간? 4만 시간. 4만 시간 하면 그러면 얼마예요? 1200만 원? 3, 4, 12. 1200만 원 정도 전기세가 나올 거야. 요걸로 일단 계산해.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과소 배부됐대요. 25만 원. 실제 전기세 고지서 받아보니까 25만 원 적게 했네. 얼마 나왔다는 소리예요? 1225만 원. 요게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요 공식은 암기해야 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예정이 아니고 실제 배부 기준 기계작업 시간 여기는 자 됐고요. 자, 그다음 12번 문제.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거 정확히 하려면 출제위원이 월말 또는 기말, 여기 뭐 기초 기말 쓰니까 기말 제공품 이렇게 해야 사실은 정확한 문제입니다. 제공품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 완성품 환산량, 월말 제공품 전체 금액을 구하고 이것도 다시 재료비, 가공비 따로 구합니다. 자, 완성품 수량 대 월말 제공 환산량 전체 수량 이 평균법 공식이에요. 선입선출법은 요 뒤에 월초 제공품 환산량 빼야 되고, 자, 이건 수량, 요거는 금액. 전체 금액을 전체 수량으로 나누기 하고 월말 제공 환산량을 한 번 더 곱해주면 월말 제공품 재료비도 나오고 가공비도 구해서 더하면 월말 제공품 금액입니다. 근데 이 문제 완성품 환산량만 구해라. 환산량, 요거를 환산량이라 그럽니다. 월말 제공품 환산량. 수량만 월말 제공품 금액이 아니고. 왜 환산량이라고 그러냐? 완성품 수량은 이미 완성된 거예요. 지금 완성품 환산량이죠. 요 미완성된 월말 제공품을 완성된 걸로 환산을 하면 전체 완성 수량을 구할 수 있는 완성된 걸로 환산하는 겁니다. 이거를 완성품 환산량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요 전체 나오는 경우는 진짜 10번 시험 보면 한 번이고 9번은 요것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럴 것 같아요. 요거를 계산하라는 겁니다. 자, 완성품 수량 몇 개예요? 1200개. 1200개. 플러스 월말 제공품 환산량. 월말 제공품 200개예요. 완성도는 40%. 근데 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됐습니다. 그럼 완성도가 40%가 아니고 100%. 재료는 이미 다 들어간 거예요.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 가공비 계산할 때는 요거 40% 적용 0.4 곱합니다. 요 97에는 요렇게 나왔어요. 가공비 구하는 거 나왔고 특별회차는 재료비 구하는 걸로 나왔는데 자, 이거 100%입니다. 그럼 200개. 그럼 몇 개? 1400개. 1400개. 여기 있네. 없는 줄 알았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 자, 이제 부가가치세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기간에 대한 설명. 과세 기간. 부가세를 부과하는 기간. 자,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입니다. 왜? 영세한 자영업자들 코로나 때문에도 어려운데 부가세 신고 매번 해라 그러면 귀찮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이게 원칙입니다. 맞고요. 폐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폐업하는 날까지. 과세기간이 개시일 1월 1일부터 폐업한 날까지만 해서 납부하는 게 정상적이죠. 맞고요. 자, 3번이 문제인데 일반 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넘어갈 때. 자, 일반 간이과세 변경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을 자, 1월 1일, 12월 31일. 자, 요 가운데가 7월 1일이에요. 그러면 간이과세자는 1년치 1년에 한 번만 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변경이 요때 간이과세자로 바뀌든 요때 바뀌든 바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
요 앞에는 일반 과세자로 그냥 신고하고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언제 변경이 됐든 간에 간이 과세자로 해라. 그렇다고 날짜별로 일자 이거 분할해서 계산하기 너무 복잡하니까 자, 간이 일반 과세자가 장사가 어려서 간이 과세자로 바뀔 때는 요거 신고하고 내년부터는 1년치 한꺼번에 신고해라. 이렇게 세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제가 정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간이 과세자인데 장사가 잘 됐어. 이번엔 반대로 넘어가요. 그런 경우에는 야, 너네 앞에는 간이 과세자로 신고를 해. 대신에 여기서부터는 일반 과세자로 신고해라. 거꾸로 가는 겁니다. 부가세 신고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만입니다. 자,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후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건 1년치잖아요. 그건 아웃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한 날로부터 그 날이 속한 과세 기간 1기 확정 신고, 뭐 2기 확정 신고 있습니다. 이때 개업했다. 이때 개업했으면 이때. 예. 종료일까지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맞고요. 자, 그다음 14번 문제.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이 공급, 서비스 아니면 지적 재산, 건설회사 같은 건물 지어주는 거 이런 것들을 용역이 공급이라 그럽니다. 자,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대부분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전체 공사비 중에 재료비 비중은 얼마 안 돼요. 여러분들 집에 뭐 타일 공사 한번 해보면 알지만 타일은 10만 원씩밖에 안 되는데 공사비는 100만 원 나오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했더라도 요거는 전체 건물 공사비에 대해서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근데 그럼 용역의 공급으로 안 보면 뭐냐? 재화의 공급으로. 자, 2번 부동산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거예요. 이거는 서비스나 기술, 뭐 용역 공급이라고 볼 수 없죠. 요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그래서 얘가 정답이 돼요.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요거 뭐 설계, 도면 그리고 뭐 하는 것들. 자, 용역 맞습니다.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냐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만 해주고 우리 원가에 외주 가공비 있죠. 가공만 해요. 제가 책 그 교재 보니까 밖에 비닐 씌워 있던 걸 랩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랩핑만 해서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외주 가공비 용역이 제공해요.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마지막 15번 문제. 다음 중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 자, 부가가치세는 뭐 국세다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에 헷갈리는 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요게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부가세는 신고하고 납부하고 이게 원칙인데 본사가 있고 지사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주사업장 본사가 서울에 있다. 그러면 지사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하면 그걸 국세청에 신고가 됐어요. 그러면 신고는 사업장별로 하는데 여기 말 그대로 신고란 말은 없죠. 총괄이란 말만 있죠. 총괄 납부란 말만 있죠.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입니다. 자, 근데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아예 신고부터 사업자 등록번호 다 통일해서 본사에서 다 해버리는 거예요. 주된 사업장에서 사업자 등록증 하나만 갖고 신고, 납부 다 하는 겁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완전히 합쳐버린 거, 이건 부분적으로 납부만. 신고는 사업장별로.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고요. 해야 됩니다. 자, 냉난방기 설치하고 가구 들어오고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그 생계산서 못 받잖아요. 생계산서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어야 서로가 주거니 받잖아요. 그래서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증은 내고 사업 개시일은 뭐 한 달 후, 두 달 후 인테리어 다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케이스를 빼고는. 자, 왜냐?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으니까 그거 인정을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원칙적으로는.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는다. 이거 맞고요. 주 사업장 총괄 납부 시 총괄 납부만입니다. 이거 신고는 아닙니다.
주된 사업장이 아닌 지점, 주된 사업장이 아닌 종된 사업장은 부가세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는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사업자 등록의 신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도 할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다 온라인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15번에 3번이 정답이고요. 확실히 그리고 요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 질문 답변은 유튜브에 올리시면 제가 답변하기 힘드니까 네이버에 박쌤 전산에 들어와서 간단한 객관식 질문 몇 개 달고 여기 가면 질문 답변이 한 30만 개가 있습니다. 그거 참고로 보시면서 하시고 자, 확실히 97회보다는 이론이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쉬었다가 이어서 실무 시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